혹시 기초연금 받고 계시거나 이제 곧 받으실 예정이신가요? 그럼 오늘 내용 진짜 중요합니다. 잘 받던 연금이 어느 날 갑자기 깎이거나 아예 끊길 수도 있거든요. 그 누구도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기초연금 삭감에 숨겨진 함정들, 지금부터 이 자료를 통해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분석을 시작해보죠. 서울에 사시는 60대 부부의 실제 고민인데요. 집값은 올라서 좋은데 이게 오히려 연금을 깎는 이유가 될 수 있다니? 아니, 대체 이게 무슨 소릴까요? 이 모든 궁금증을 푸는 열쇠가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. 말이 좀 복잡하게 들리시죠?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. 그냥 정부가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재산 점수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이 점수가 낮아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그 기준선이요.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,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. 방금 말씀드린 그 재산 점수,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 이 숫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.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재산 점수를 확 높여서 연금을 깎이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함정 5가지를 하나씩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함정은요, 가장 흔하면서도 진짜 많이들 놓치시는 거예요. 바로 일반 재산의 가치가 변화하는 경우입니다. 대표적인 게 뭘까요? 네, 바로 부동산 가격이죠.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.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집의 공시 가격이 1억 원이 오르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의 월 재산 점수는 무려 33만 3천 원이나 쾅충 뛰어오릅니다. 아니, 집값이 올라서 좋은 줄만 알았는데 이게 연금에는 독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인 거죠. 그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. 그럼 비싼 집 팔고 좀 저렴한 데로 이사하면 되겠네? 라고 생각하셨다면 자, 바로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이 등장합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이유가 명확해집니다. 정부가 재산을 계산할 때요, 지역마다 기본적으로 빼주는 공제액이 달라요. 보세요. 대도시에 살 때는 1억 3,500만 원을 빼주는데 농어촌으로 이사를 가면 공제액이 7,250만 원으로 확 줄어들죠?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집값은 싸져서 재산 총액은 줄었는데 공제액이 더 크게 줄어버리니까 오히려 재산 점수는 올라가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이유는요. 오늘 내용 중에서 아마 가장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. 바로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그 순간 정말 상상도 못한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서울에 9억 원짜리 집을 가진 부부가 있었어요. 이분들이 집을 팔고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자, 이 화면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? 이 부부가 9억짜리 집을 팔아서 5억짜리 집으로 이사하고 남은 4억 원은 은행에 예금했어요. 분명히 전체 자산은 줄었는데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그 재산 점수는 155만 원에서 277만 원으로 이건 뭐 말 그대로 폭등을 한 겁니다. 월 재산 점수가 순식간에 122만 원이나 치솟아 버린 거예요. 이 정도면 부부가구 수급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니까 잘 받던 연금이 하루아침에 중단될 수도 있는 정말 아찔한 상황인 거죠. 아니,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?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부동산은요, 공시가격으로 계산되니까 시세보다 보통 30%에서 40% 정도 낮게 평가되는 효과가 있어요. 그런데 현금 같은 금융자산은 기본 공제가 고작 2천만 원밖에 안 돼요. 게다가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까지 소득으로 잡히니까 집을 현금으로 바꾸는 순간 재산 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 거죠. 자,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인데요. 이 둘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바로 내가 직접 버는 소득 문제,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. 일을 해서 버는 돈, 그러니까 근로소득은요, 월 112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빼줍니다. 이건 아주 좋은 혜택이죠. 하지만 이 금액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초과분이 재산 점수에 고스란히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참고로 공공일자리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건 알아두시고요.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.
바로 자녀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인데요. 자녀 사업자 등록을 내 이름으로 해준다거나 자녀 저축을 위해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준다거나 자동차 보험료 좀 아끼자고 공동 명의로 해주는 거, 심지어 자녀랑 형식적으로 맺은 임대차까지 서류상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은요, 실제 주인이 누구든 상관없이 100% 여러분의 재산으로 잡힙니다.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. 자, 마지막 5번째 이유는 앞선 4가지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. 재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말 의외의 보병이라고 할 수 있죠. 바로 해외 체류 기간입니다.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. 연속해서 60일, 그러니까 딱 2달 이상 해외에 머무시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딱 멈춥니다.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. 한국에 다시 돌아오시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다시 지급이 되거든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연속 60일이라는 점,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? 다른 건 혹시 다 잊으시더라도 이 표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동산 가치가 오를 때, 또 이사 갈 때의 공제액 변화, 그리고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꿀 때의 그 위험성, 또 소득 한도를 잘 관리하는 것, 섣불리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된다는 것, 마지막으로 해외 체류 규정까지 이 5가지만 잘 챙기셔도 갑작스럽게 연금이 깎이는 일은 충분히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이 재산 점수 평가는요,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정부는 매년 상반기, 하반기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공식적으로 다시 조사하고 그걸로 연금액을 조정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항상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. 오늘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? 지금 나의 자산 구성은 미래의 내 기초연금에 과연 플러스일까? 아니면 마이너스일까? 결국 꼼꼼한 계획과 정확한 이해만이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.